자, 2020년 청소년 상담사 3급 2교시의 첫 번째 과목인 학습이론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2020년이니까 제 19회가 되겠네요. 문제 1번을 보면 학습에 관한 내 과학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정적 강화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다. 2번 아세틸콜린과 세로토닌은 기억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다. 3번 뇌 우방구가 손상되면 신체의 왼쪽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 4번 뇌 쾌락 중추에 직접적인 전기 자극을 가하는 강화 절차를 실시하면 자극이 종료되어도 소고가 급격히 일어나지 않는다. 거울 뉴런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도 발견된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정적 강화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 맞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움직임이나 동기, 특히 쾌락, 정서적 각성과 관련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라고 알고 있고, 특히 중독의 기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아세틸콜린과 세로토닌 중에서도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특히 각성이라던가, 그렇죠? 또 우울과도 관련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기억과 관련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맞습니다. 일단 뇌 우방구가 손상되면 신체 왼쪽 부분에 영향을 받고 뇌 좌방구가 손상되면 신체 오른쪽 부분에 영향을 받는 거를 뇌 대측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전기 자극을 뇌에 직접 꽂아가지고 이제 전기 자극을 줌으로써 뇌의 특정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지는 또 학습을 전기 자극으로 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게 그 올즈와 밀러의 실험인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전기 자극을 통해서 어떤 특정 절차를 강화시킨 이후에 전기 자극을 빼고 더 이상 해당 뇌 부위에 전기 자극을 주지 않으면 학습된 내용에 대해서 소거가 급격히 일어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4번이 옳지 않은 거고, 거울 유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정서를 같이 느낀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보고 따라한다던가 얼굴 표정을 보고 따라한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를 연구하다가 발견하게 된 뇌의 부분인데,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 특히 유인원, 인간과 유사한 유인원들에게서 또 발견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문제 2번. 뇌의 가소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은 경험의 결과로 뇌가 연결을 재조직하거나 수정하는 능력을 말하는 게 맞죠. 뭔가 계속 융통성을 가지고 뇌가 어떤 기능에 대해서 변화된다라는 건데 1번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학습 경험은 뉴런 간의 새로운 시냅스를 발달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거를 공부하면 그 공부한 주제와 관련된 시냅스가 만들어진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고, 신경 가소성은 환경의 자극이 부족할 때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지금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 가소성, 뇌의 가소성은, 그러니까 이게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극이 풍부할 때 더 활발하게 만들어지겠죠. 지금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 시험이니까 청소년들 학습 코칭을 할 때 공부를 왜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은 과목을 왜 배워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이 청소년기 때,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청소년기 때 이제 어린 아이의 뇌에서 어른의 뇌로 계속 가지치기가 되고 뇌의 가지치기가 일어나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때 지금 이 설명인 거죠. 보기 3번의 설명. 다양한 자극을 변화하는 청소년 아이들의 뇌에 줌으로써 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좋은 성인의 뇌로 발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은 과목을 배우는 거죠. 다양한 종류의. 무슨 대학 입시나 이런 거는 조금 부차적인 이유고. 그렇죠?
자, 보기 4번 신경 생성은 성인기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던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공부를 못 한다던가 이런 거는 핑계인 거죠. 그리고 신경 생성은 뇌 특정 부위 손상 시 그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3번. 각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기를 좀 보면 각성이라는 거는 유기체가 현재 경험하는 내적 에너지 수준을 말한다. 이거 옳은 얘기고요. 그렇죠? 내적의 에너지 수준을 각성됐다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각성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공황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장면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데 너무 이 자극이 강해서 각성 수준이 지나치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공황 발작 같은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왜 한때 그 TV에서 너무 화려하고 밝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조절되는 그런 화면을 본 아이들이 공황장애나 그렇죠? 뭐 이런 발작 같은 거, 공황 발작 같은 거를 보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각성 수준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 디귿 각성 수준과 수행 간의 관계는 U자형 함수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U자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세로를 그 수행 수준이라고 하고 수행 수준, 가로를 각성 수준이라고 이제 이렇게 축을 정해 놓으면 이 관계는 이제 각성 수준이 올라가면 수행 수준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다가 이 각성 수준이 일정 수준을 지나치게 되면 일정 최고치를 지나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능력이 수행 수준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 U자형을 엎어놓은 거와 같은 그런 관계를 갖는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디귿이 잘못된 거고 활성계와 관련이 있다. 뇌의 망상 활성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다른 말로는 망상계라고 그냥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성과 관련돼서 옳은 설명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리을인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문제 4번 고전적 조건 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하면은 파블로프의 개인 거죠. 그렇죠? 기억, 조건 자극과 새로운 중성 자극이 유사할수록 변별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죠? 자극이 유사할수록 변별의 가능성이 커지나요? 자극이 유사할수록 우리 일반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비슷한 그 자극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을 일반화라고 하는데 하얀색 쥐를 보고 무서워하던 아이가 하얀색 토끼를 보고도 무서워하게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일반화인데 자극이 유사하면 일반화 현상이 나타나지 변별이 될 가능성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거고 무조건 자극과 중성 자극 간의 연결에 관심이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약물 내성과 중독은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고요. 특히 중독 같은 경우. 그다음에 레스콜라 와그너 모형은 잠재적 억제를 설명할 수 있다. 레스콜라 와그너 모형이라는 게 뭔가요? 레스콜라 와그너 모형은 이 잠재적 억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 형성에 있어서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에 있어서 전체 양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조건 형성에서 이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잠재적 억제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고전적 조건에서 이제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그다음에 조건 자극, 그다음에 조건 반응 이거에 대한 연합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이 잠재적 억제라는 거는 무조건 자극과 연합된 적이 없는 중성 자극은 이미 조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조건 자극, 조건 반응의 연합을 일으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블로프에게서 이제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먹이 그릇에 밥을 주면서 종을 쳤는데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린다라는 게 이제 그 파블로프 실험에서 파블로프가 관찰한 거고, 그 현상을 설명한 게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 되는데, 이 잠재적 억제를 이 상황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 먹이 그릇 없이 종소리와 먹이만으로 조건 형성이 되면 나중에 먹이 그릇과 종소리를 연합시키려고 할 때 잠재적 억제, 그러니까는 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그 먹이 그릇을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미 앞서서 형성된 조건 형성이 사후의 조건 형성을 방해하는 거. 이거를 잠재적 억제라고 합니다. 자, 문제 5번. 내재적 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재적 동기 하면 이제 외재적 동기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기를 보면 1번 몰입은 내재적 동기에 해당된다. 그렇죠? 내재적 동기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으로 몰입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요. 내재적 동기가 높아질수록 외재적 동기는 낮아진다. 둘과의 관계가 그런가요? 이건 조금 놔두고, 그다음에 내재적 동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달라질 수 있죠. 그다음에 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지면 내재적 동기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 자율성이라는 것, 또 업무 성과에 있어서 자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과제에 외재적 보상이 더해지면 내재적 동기가 감소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가 재밌어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데, 그러면 그 자체로 격려와 지지를 해주면 되는데, 거기다가 외재적 보상을 해줘요. 보통 부모들이, 잘 모르는 부모들이 너무 기특한 나머지 용돈을 더 준다던가 뭐 게임기를 사준다던가, 이렇게 되면 스스로 공부하고자 했던, 책을 읽고자 했던 그 내재적 동기가 낮아지고 외재적 보상을 바라게 되면서, 외재적 보상이 없으면 예전에는 그냥 알아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랬던 아이들이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주의해서 외적 보상을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5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와의 관련성은 이렇게 역상관이 정확히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고, 이제 문제 6번. 고전적 조건 형성의 자발적 회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발적 회복, 그러면 이제 소고라는 개념도 같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회복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고 후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한 절차가 아니죠. 소고가 됐지만 같은 자극이 다시 들어가면 학습했던 반응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자발적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그 훈련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2번 보기를 보면 과거에 강화받았던 행동이 재출현하는 현상이다. 그렇죠? 과거에 강화받았던 행동이 재출현하는 현상이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봅시다. 그리고 조건 자극 없이 무조건 자극만 추가로 제시하는 절차다. 이거는 잘못됐고, 4번 소거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행되는 절차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학습이 소거 절차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조건 형성의 자발적 회복이라는 것은 소거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조건 자극이 주어지면 조건 반응이 다시 나타난다라는 거, 잠시 억압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화라는 건 우리가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2번은 옳지 않고 잘못된 거고,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고전적 조건 형성 적용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쥐가 설탕물을 마실 때 소음에 노출이 되면 설탕물에 대한 마취모가 학습된다. 이거 뭐 전형적인 고전적 조건 형성이고, 인기 있는 모델이 A 제품을 광고하면 A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학습된다. 이것도 뭐 전형적인 고전적 조건 형성을 현대사회 광고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무의미한 철자를 보는 도중 무서운 장면이 나타나면 무의미한 철자에 대한 공포가 학습된다. 이제 연합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극의 연합. 4번 아침에 머리 감은 날, 시험을 망치면 시험 보는 날은 머리 감지 않은 행동이 학습된다. 아침에 학교 가다가 뭐 많이 하는 얘기가 똥차를 보면 시험을 잘 본다.
이제 이런 건데 이거 다 뭐죠? 우리 징크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징크스는 고전적 조건 형성의 사례로 맞지 않습니다. 이 징크스라는 거는 이런 어떤 그 인간의 반응 내지는 유기체의 반응이 실제로 특정 결과를 야기한다라는 그런 원인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머리 감았다라는 게 시험을 망쳤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학습이 돼버린 거를 우리가 이제 징크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고전적 조건 형성의 사례가 아니라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 때문에 강화가 일어나는 현상 내지는 그 행동이 줄어드는 현상은 우리가 조작적 조건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징크스 같은 경우는 조작적 조건 형성의 적용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문제 7번의 답은 4번이고 마지막으로 5번 보기를 보면 범죄 뉴스에서 특정 국가 사람을 보면 그 국가 국민에 대한 편견이 학습되는 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이죠. 그러니까 1, 2, 3, 5번이 다 같은 방식인 거죠. 학습이 되는 그 기제가. 자, 이제 문제 8번.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강화 계획으로 옳은 것을 얘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화 계획은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나오는 거고, 크게는 기간을 가지고 이제 강화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성과를 가지고 강화하는 방식이 있어서, 기간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간격 강화라고 하고, 간격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과를 가지고 하는 건 비율 강화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다시 두 개로 나눠서 고정 간격에서 뭔가 강화가 들어가는 거를 고정 간격 계획, 그 다음에 이제 뭐 언제 강화물이 들어오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거를 변동 간격 계획, 그리고 뭐 성과를 냈을 때 100개를 만들면 강화물을 주는 거를 고정 비율 강화라고 계획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언제는 5개 만들었을 때 주고 언제는 뭐 7개 만들었을 때 주고 알 수 없게 하는 걸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사례를 보면 A씨는 그동안 경험을 통해 15분간 빵을 구우면 가장 맛있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됐다. 여기서 단서는 시간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특정 시간 간격으로 강화를 주게 되는 걸 우리가 고정 간격 강화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월급 같은 게 고정 간격 강화 계획입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귀인의 속성에 관한 분류가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나 적성 같은 경우는 내적, 안정적, 통제 불가능하다. 그리고 과제 난이도는 외적, 불안정, 통제 가능하다. 다음에 3번 운이나 우연한 기회는 외적 귀인하고 안정적 귀인하고 통제 불가능한 귀인이다. 시험 당일 기분 상태는 외적, 안정적, 통제 가능. 꾸준한 장기적인 노력은 내적, 불안정적, 통제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살펴보면 능력이나 적성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에게 내적 귀인이죠. 내적 귀인 양식이 되고 잘 변하지 않으니까 안정적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귀인이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과제 난이도는 외적 맞아요. 그렇죠? 외적 많고 그다음에 불안정이 아니라 안정적인데 다만 통제 불가능하죠. 과제 난이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운이나 우연한 기회 같은 경우도 외적이지만 이건 불안정하고 불안정 귀인이 맞고 그 다음에 통제 불가능.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고 시험 당일날 기분 상태 같은 경우는 내적 귀인이죠. 내적 귀인이고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이다. 물론 이제 그 정서 조절이라고 그래서 정서를 어느 정도 조절한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통제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꾸준한 장기 노력 같은 경우는 내적이지만 불안정적 귀인이 맞고 다만 통제 가능한 귀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뇌의 구조와 기능의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으면 편도체는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해마도 기억과 관련되는 걸로. 이 정서 기억이랑 특히 기억과 이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유가 이 해마의 끝에 이제 편도체가 붙어 있어서 그렇죠? 관련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두정엽 같은 경우는 공간적 특성에 대한 사고를 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 같은 경우는 학습 전력이나 주의 집중 등의 굉장히 고등한 인지 기능, 의식적인 사고 그 기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기저엽 같은 경우는 서술적 기억이라기보다는 이 전뇌와 중뇌
그러니까 전뇌의 아래쪽, 그다음에 중뇌의 위쪽, 상부에 위치를 하면서 이제 수위 운동 같은 거, 그리고 절차 기억, 안구 운동, 뭐 이런 쪽에 관련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서술적 기억이 아니라 절차 기억입니다. 이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11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이론 또는 원리는 무엇인가? C 학생은 매일 영어 공부를 1시간씩 하기로 했다. 참 기특합니다. 근데 이 목표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영어 공부를 1시간 해야만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걸로 바꾸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성숙하고 훌륭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본인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주 건강한 방법으로 그렇죠? 잘 알고 있어서 C 학생은 굉장히 훌륭한 학생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후에 영어 공부를 더 자주 하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하는 행동을 가지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더 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원하지 않는 것을 더 하게 하는 거가 정확하게는 이 프리맥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문제 11번은. 그래서 프리맥의 원리라는 거는 가능성이 높은 활동이 가능성이 낮은 활동에 대해서 강화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다. 즉 게임을 하는 게 이 영어 공부를 하게 만드는 그쵸? 강화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습 이론들이 나오는데 이과정 이론 같은 경우는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의 이 학습 경험이 도피 회피 학습에 관여가 된다라는 얘기가 이 과정 이론이고 추동 감소 이론 같은 경우는 그 생리적 욕구가 생기면 그죠? 신체가 각성 상태에 놓인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추동이 되고 이런 추동을 경험하고 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 추동을 감소시키려는 강한 동기가 발생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제 그 동기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추동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동기가 발생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인간의 그 모습을 설명한 게 추동 감소 이론이 되고 자극 대체 이론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그 고전적 조건 형성을 설명한 파블로프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시한 이론이 되는데요. 자극 치환 이론이라고도 해서 무조건 자극을 조건 자극이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극 대체 이론이 있고 반응 박탈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체가 어떤 행동을 박탈당한 만큼 그 행동이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학습시키거나 지도할 때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건데 게임을 못하게 보통 많이 하죠. 그럼 이 못하게 한 박탈이 게임을 더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진다라는 그런 현상을 설명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문제 12번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 행동과 그 결과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인식될 때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결과가 좋아야 돼.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학습된 무기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면서 이제 안 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게 학습된 무기력 이제 학습된 무력감인데 무기력인데 이제 그 상관이 없다. 내가 하는 것과 결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잘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 학습된 무력감, 무기력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노력의 부족으로 생각하지 않죠. 관련이 없다라고 보니까 숙달 지향성이 높은 사람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죠. 이 숙달 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특정 외부의 결과라던가 보상보다는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억이 맞고 니은 디귿은 잘못됐고 리을을 보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혐오 자극의 반복적 노출로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문제 13번. 망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망각은 소고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망각, 소고. 망각은 이제 기억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고, 소고는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이제 특정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학습된 행동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잠시 억제되는 거를 소고라고 하는데, 동일한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그 순행 간섭에 의한 망각은 선행 합승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순행 간섭, 역행 간섭, 우리 망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순행 간섭은 앞에 먼저 공부한 학습된 내용으로 최근에 들어온 정보를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앞에 공부를 많이 하면 순행 간섭이 증가될 수 있고, 역행 간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입력된 그 정보 때문에 앞서서 입력된 정보나 공부한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걸 역행감섭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번의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고요. 설명이 맞고, 3번 보면 기억의 왜곡 이론은 억압을 망각의 주된 원인으로 본다. 기억의 왜곡 이론에서는 망각의 주된 원인으로 간섭이나 기억 쇠퇴, 인출, 실패 등으로 그 원인을 보지, 그렇죠? 억압을 망각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역행간섭은 망각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지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단서 의존 망각은 소멸에 의한 망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 소멸에 의한 망각 같은 경우는 그냥 소멸 이론이에요. 소멸 이론이고, 단서 의존 망각 같은 경우는 입력 단서와 인출 단서가 다를 때 불일치가 되면서 기억에 저장됐던 게 인출되지 않는 거, 망각 현상이 나타나는 걸 단서 의존 망각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문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문제 14번. 기억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옳은 거. 일단 보면 기억, 상향 처리는 부화 전략이다. 반향 기억은 장기 기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억 굵기는 작업 기억에서 기억 인출 과정에 사용된다. 리을, 활성화 확산은 장기 기억을 일깨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향 처리라는 거는 대상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어떤 특정 규칙이나 법칙 같은 거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상향 처리라고 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상향 처리, 하향 처리 그렇게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향 처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지식이나 정보를 이용해서 주어지는 새롭게 들어오는 자극을 처리하는 과정을 하향 처리라고 하죠. 그래서 상향 처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부화 전략이라는 설명이 잘못됐고요. 반향 기억이라는 거는 감각 기억의 일종이죠. 반향, 에코라고 그러니까는 뭐 언뜻 떠오르는 게 있죠. 청각과 관련돼서, 청각 기능과 관련돼서 잠시 머물게 되는 그 기억을 반향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기 기억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잠시 감각 기관에 머무는 거. 눈에 시각 정보에 관련된 건 우리가 영상 기억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 기억 니은은 잘못됐고, 기억 굵기에 대한 설명, 작업 기억에서 기억 인출 과정에 사용되는 거 맞고요. 활성화 확산 같은 경우도 장기 기억을 일구는 과정이 맞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5번. 각 이론의 주요 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인지주의, 행동주의, 인지주의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행동주의, 내적 사고 과정에 관심이 없죠. 예, 드러나는. 그래서 SR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자극 반응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인간을 우리가 연구하려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는 뭐 마음이 어떻다 이런 거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 과학적인 측정이 관찰되거나 가능한 걸로만 우리가 연구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행동주의인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고, 인지주의는 태도, 가치 등. 인지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다 설명할 수 없다. 행동과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인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한 심리학의 한 주류인데, 이 인지주의 설명, 태도, 가치에 관심을 두는 거 맞습니다.
행동주의, 정서 반응에 대한 조건 형성이 가능하다. 정서 반응도 조건 형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왓슨이 자기한테 12명의 아이를 주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 외부의 환경과 자극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 그게 이제 행동주의잖아요. 그렇죠? 인지주의, 학습 환경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6번, 이론과 주장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연합주의는 학습은 인지와 정서의 결합이다. 연합주의라는 거는 그 학습의 행동주의적 견해죠. 행동주의적 견해가 돼서 단순한 연합에 기인한다고 보는 거예요. 연합, 자극에 대한 연합. 그렇죠? 그래서 연합주의인데 이거는 좀 잘못됐고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그냥 바로 나와서 1번이고, 형태주의는 우리 그 게슈탈트에서 하는 얘기죠.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구성주의는 3번, 구성주의, 지식은 능동적 구성의 산물이다. 진화심리학, 개인차 중 일부는 유전으로 전달된다. 또 진화심리학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인간의 모습은 인간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설명되는 게 진화심리학이고, 신경생리학은 해마는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기억과 관련돼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17번. 각 학자의 이론적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트는 기존 실험 중심 연구에 반기를 들었다. 그런가요? 우리가 보통 심리학사 공부할 때 비렐렘 분트가 있죠?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에 1879년에 처음 심리학 실험실이라 그래요. 실험실을 설치한 게 계기다. 심리학의 시초다. 그래서 실험 연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뭐 1번은 잘못됐고요. 왓슨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그렇죠? 학자죠. 내성법을 받들어진 이론가 중에 한 명이다. 행동주의자들은 내성법, 인간의 내면 뭐 이런 거를, 그렇죠? 관심 분야로 두지 않았어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뭐 잘못된 거고. 문제 2번, 피아제. 우리가 인지발달 이론에서 뭐 꼭 나오게 되는 피아제 인지발달 4단계, 그래서 공부하게 되는 건데, 피아제는 인지적 구성주의 입장을 취했다. 이거 이제 맞는 말이 되고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이 인지발달에서, 피아제가 주장한 인지발달에서 동화와 조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고, 스키너도 행동주의 심리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학습된 무기력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반둘라죠. 나중에 이제 그 사회학습을 주장하는 반둘라에 의해서 주장이 됐고, 그 다음에 4번, 비코츠키 사회문화 이론에 동기 개념을 적용하였다. 동기 개념을 주장했다기보다는 인간의 인지 발달이 주변 환경,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내면화되면서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을 취한 거죠. 동기라는 개념이 거기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학습 전략은 무엇인가? C학생은 노트 필기를 할 때 수업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고 가급적 앞서 배운 내용과 관련지어 정리하는 습관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공부한 내용을 관련 내용과 유의미하게 통합, 정리함으로써 기억이 더 잘 되기 때문이다. 이거는 정교화하고 있는 거죠. 정교화. 그렇죠? 그래서 정교화라는 거는 이제 기억에 어떻게 보면은 한 전략인데, 기억을 잘 남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보통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아주 새로운 정보만 독자적으로 남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과 연결이 되면서 기억에 남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의도적으로도 하는 거예요. 정교화라는 게. 그렇죠? 조직화라는 거는 이제 들어오는 정보를 의미 있는 단위로 묶는 거죠. 그룹핑 해가지고 의미 있는 것끼리 묶어가지고 기억에
조금 더 남게 하는 거. 이걸 이제 조직화라고 하죠. 그렇죠? 자기 말로 얘기하는 거. 특히 이제 우리가 학습 코칭 같은 거 할 때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특히 공부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남에게 공부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가리킬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기 언어화를 얘기할 수 있고 시각적 심상이라는 건 이제 기억의 방법으로 이제 그림으로 시각적인 정보로 떠올려서 기억에 남게 하는 게 시각적 심상 방법이 되죠. 자, 문제 19번입니다. 다음 사례의 학습 습관을 설명하는 이론은 시학생은 일요일 아침 카페에 가서 그 주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다. 일요일 아침 여유로운 시간과 카페라는 조용한 장소의 선택이 본인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는 게 자기조절 학습 이론이죠. 자기조절 학습 이론은 어떤 자신의 핸디캡이나 이제 그 불리한 상황, 또 약점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학습 성과, 학습 능력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관련된 것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이 C학생이 일요일 오전에 집중이 잘 안 되는 집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그 카페에서 뭐야 이래 카페에서 습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처리 수준 이론이라는 거는 그 정보 처리 수준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억과 관련되는 이론이죠. 그래서 기억 체계에서 정보의 부호와 그다음에 저장, 인출과 같은 능동적인 정보 처리 과정으로 뭔가 기록이 저장되고 또 인출되고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정보 처리 수준 모형, 정보 처리 수준 이론이 되고 상황 학습 이론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맥락에 따라서 해당 맥락과 비슷한 상황에서 공부했을 때 그게 좀 더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지식 학습과 관련돼서는 사용되는 맥락 안에서 학습할 때 효과가 가장 높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대표적으로 이 상황 학습 이론을 우리가 실제에서 활용하는 게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실제 그 수능 보는 것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험 문제를 똑같은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사전에 미리 공부를 준비를 하고 그게 준비가 잘 되면 나중에 실제 수능에서도 떨지 않고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황학습 이론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중부호화 이론 같은 경우는 기억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죠?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의 메커니즘을 설명한 게 이중 부호화 이론이 되고 다른 말로 이중 기억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비계 설정 이론 같은 경우는 그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제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 내지는 선배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경험이 많은 어떤 어른들이 조금 도움을 받게 되면 잠재 성장 영역이나 이게 또 다른 말로는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죠. 이런데 조금 더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론이 이 비계 설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9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반드라의 이론적 개념이 아닌 것은 반드라가 학습과 관련돼서 주장한 것은 사회학습 이론인데 사회학습 이론이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고전적 조건 형성 내지는 조작적 조건 형성과 가장 큰 차이점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 영역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인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라는 건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관심 외의 영역인데 관심을 갖지 않은 영역인데 이 반드라의 사회학습에서는 사회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인지 과정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의 개념이 더 들어가 있다. 기존의 그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과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해야 되고 보면은 일반화는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비슷한 자극, 유사한 자극에서 동일한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앞서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반두라의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21번 초기 심리학 입정 중 구조주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리학사를 공부하면 그 이제 분투의 구조주의, 그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의 기능주의,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분투가 얘기한 이제 구조주의가 되죠. 그래서 기능주의의 이론적인 기반이 되었다는 아니고요. 기능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윌리엄 제임스가 주장하게 되는 이론인데,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은 이 윌리엄 제임스가 다인의 진화론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저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도 잘못됐고, 베를린 분트에 의해서 이제 주창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의식의 개별 요소보다는 이제 연속적 흐름에 대한 이건 이제 기능주의가 되고, 그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의 심리 연구의 주류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기능 역할을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행동주의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인간의 내면에서의 어떤 그런 현상도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보기 5번에서 얘기하는 내성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성법이라는 게 이 보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연구 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을 언어적으로 보고한 것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거. 이제 이거를 분트가 주로 그 연구 방법으로, 실험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2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고요. 문제 22번 반두라가 또 다시 나왔는데, 반두라가 제안한 관찰학습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련의 인지 과정이라고 앞서서도 얘기를 했는데, 주의 집중, 파지, 운동 재생, 내지는 행동 상출, 동기화, 이런 순서로 이제 그 관찰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파지, 행동 산출, 그 다음에 동기, 요 순서고, 자동화는 관찰학습 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22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23번 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숙에 의한 변화는 학습이 아니다. 이런 건 이제 학습이 아니죠. 뭐 성숙, 약물, 질병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학습이 아닙니다. 수행이 없어도 학습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찰학습이죠. 행동 잠재력의 변화도 학습으로 우리가 보는 거고, 그래서 문제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태도의 변화도 학습 영역에 포함이 되고, 학습은 경험, 그렇죠? 경험, 훈련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문제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문제 24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학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인하여 음식점에 들어갈 때마다 온도 체크, 명부 작성, 한자리 건너앉기, 식사 시작 시 마스크 벗기를 반복하다 보니 습관화돼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를 따르게 됐다. 절차지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기 때문에, 보기를 보면 습관화 과정에서 시연의 역할이 중요하고 맞고, 인출 속도가 비교적 빠른 지식에 관한 거다. 절차 지식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쭉 절차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 저장 용량이 제한된 기억에 관한 것이다. 절차 기억은 장기 기억 영역에 해당이 되고, 장기 기억은 저장 용량의 제한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24번의 정답은 4가 되고요. 보기 4. 마지막 전이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이라는 거는 학습 전이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단순히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냥 거기에서 끝나라고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중에 이제 뭐 일부는 우리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전이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이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보기를 좀 먼저 살펴보면, 1번 정적 전이, 독립사 지식을 일제 저항시를 배우면서 적용한다. 이게 이제 정적 전이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적 전이 보기 맞고 기억 맞고요. 특수 전이, 수학 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물리 과목에 적용한다. 이것도 특수 전이에 대한 사례 설명으로 맞고, 디귿 근접 전이, 1차 방정식 배운 후 2차 방정식을 배운다. 그다음에 리을 수평적 전이, 구구단을 외운 후 다음 분수를 배운다. 지금 예를 보면 단순한 거로부터 복잡한 걸로, 쉬운 거로부터 어려운 식으로 지금 학습이 전이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근접전이 수평적전이라고 하지 않고 수직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 2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년도 청소년 상담사 상급 2교시의 첫 번째 과목인 학습심리 기출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